입니다. 자, 19강 문제풀이 연습 들어왔습니다. 19강이 이제 노동시장을 분석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던 걸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수요가 제일 중요했죠. 시장 분석할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요거는 수입이라 그랬어요. 나한테 얼마나 벌어다 줘.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고용했더니 10개를 더 만들었네. 근데 한 개가 1,000원에 팔리네. 그러면 우리 기업에 벌어다 준 게 10,000원을 벌어다 준 거예요. 수입을. 그죠? 자, 그러면 얘한테 줘야 될 임금이 얼마냐라는 거야. 10,000원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비용이. 당연히 10,000원 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당연히 얘보다 더 클 수 있지. 예, 10,000원 줬는데 임금을 8,000원만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아직 더 고용할 이유가 되는 거죠. 고용을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산 정상에 안 갔다는 얘기야. 이윤 극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꼭대기 올라가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자금은 뭐냐? 고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언제 가장 최적 이윤 극대화가 되느냐? 이 꼴이 될 때. 그러면 모든 기업가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고용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VNPL, 즉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이 같을 때, 즉 얘가 나한테 벌어다 주는 추가적인 수입과 얘한테 나가는 임금, 비용이 같을 때까지 고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최적이다. 그런데 이 VNPL, 여기 L이 빠졌지만 얘는 우하향이에요. 노동 수요량이 늘에 따라서 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감소해. 계속 늘리면 얘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우하향해요. 그런데 결국은 노동 수요라는 게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 임금 수준에 대해서 얼만큼 고용할까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가는 어떻게 고용을 할 거냐면 각 임금 수준에 대해서 최적으로 한다라는 건 그 임금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VNPL과 같은 수준에서, 즉 임금과 VNPL이 같다는 얘기예요. 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적 고용량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각 임금 수준에 대해서 최적 고용량을 보여주고 있어. 그 얘기는 그 임금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다라는 거, 같은 수준에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 수요 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합니다. VNPL이 노동 수요량에 따라서 우하향하듯이 노동 수요도 임금의 노동 수요량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곡선을 띠게 된다. 요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요약한 게 이 노동 수요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본 거고, 임금이 있고 생산물 가격, 생산물의 수요, 기술, 다른 생산 요소 가격 있는데 얘가 임금이 움직이면 이동 안 하죠. 나머지들은 다 생산물 가격은 얘를 영향을 주고, 생산물의 수요는 간접적으로 여기다 영향을 주고, 기술은 노동의 한계 생산에다가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도 여기다가 영향을 줘요. 이 기술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완적인 게 있고 대체적인 게 있죠. 여기다 영향을 줘서 결국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다 영향을 주는 거죠. 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노동 수요에다 영향을 준다는, 얘가 바로 가치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영향을 준다. 노동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은 이동을 안 시켜요. 임금하고는 비례 관계 있죠. 취향,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거죠. 시간의 기회비용, 이게 적을수록 노동 공급은 늘 겁니다. 인구는 많을수록 노동 공급은 늘 거고, 취향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면은 노동 공급은 당연히 늘 거예요. 늘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줄면 왼쪽으로 이동해.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생산물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량과 라고만 물었어. 다른 건 그대로인데. 그러면 생산물의 수요가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산물의 수요가 늘면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요.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노동 수요가 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수입이 느니까 더 고용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럼 노동 수요가 우양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는 거야.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하죠. 그럼 임금 수준을 봐보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노동 생산물의 수요가 늘면 여기 가격에다 영향을 줘요. 생산물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살 사람이 많아져. 많이 살라 그래. 그럼 가격은 올라갈 거야. 그럼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동해야 돼. 뭐 또 하나 연습해 본다 그러면 인구가 늘었어요. 다른 건 그대로인데 인구가 늘면 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늘겠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딱 비교해 보면 공급이 느니까 임금은 떨어질 겁니다. 고용량은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균형에서 이탈할 수 있죠. 균형 임금, 여기가 균형 임금인데, 근데 금방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조건이 바로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완전 정보, 신축적 가격이 빨리빨리 조정이 되면 요로 바로 균형으로 회복한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완전 정보가 아니고 불완전 정보예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늘 있다. 현실은 신축적으로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 하방 경직성,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안 내려와. 그래서 구조적 실업이 있다. 이 하방 경직성이 일어난 이유는 또 뭡니까? 하면 제도적 요인으로서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존재, 효율임금 더 높게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임금이 내려가는 거를. 그런 거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 균형 달성을 못한다. 이제 이런 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노동시장 물었는데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자, 인구 얘기는 여기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인구 얘기는 노동 공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노동 공급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인구는 노동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죠. 왼쪽으로 이동시키죠. 이거 노동 공급 곡선이 왼쪽 이동이 일어나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놓고 보면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서플라이, 여기가 디맨드라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공급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고용량은 당연히 줍니다. 줄게 되는 거죠. 자, 맞는 표현이죠. 노동 수요 곡선은, 이거 틀렸죠. 노동 수요 곡선은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계 생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바꿔야 돼요? 노동의 한계 생산, 물 넣어도 좋고요. 한계 생산 가치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가치. 노동 수요 곡선은 곧 뭐와 같은 것이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치자가 빠졌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생산물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바로 배웠으니까 생산물 가격 요거잖아요. 얘가 하락했대. 그럼 시장 가격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으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노동 수요가 준다는 얘기요.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럼 임금 떨어지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한다. Y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감소하니까.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나죠. 요거는 또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띠는 이유 중에 제도적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뭐냐라고 하면 야, 균형 임금이 요게 너무 낮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높게 줘. 더 위에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의 실업이죠.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했던 거죠. 미시할 때도 한번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1번에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2번 문제 넘어가 보죠. 노동시장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뭐 1번이 무조건 틀렸네요. Y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은 공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수요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이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얘기 좀 봐볼까요? 생산물 가격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생산물 가격이 얘가 시장 가격이죠. 얘가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증가해서 노동 수요가 는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죠? 이건 오른쪽 이동이죠. 인구는 당연히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증가하면 노동 공급 증가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임금이 변하면 이거는 이동하지 않죠? 노동 공급 곡선 상에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자, 이번에 그래서 1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가 보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 얘기는 얘를 결정하는 게 노동의 한계 생산 물 또는 한계 생산 MPL 곱하기 시장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우하향 고용량을 수요량을 늘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감소라는 표현이 2번에 있죠. 3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2번 맞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 또는 감소.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VMPL을 묻는 거죠.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얘를 결정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니셜로만 노동의 한계 생산 또는 한계 생산물 곱하기 그 상품의 가격 프라이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P가 상승하면 얘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증가한다. 그럼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4번에 1번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노동량과 무관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증가. 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번에는 NPL이 늘었대요. 증가는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늘리겠죠. 노동의 생산 가치를 증가시킨다.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번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은 각 임금 수준에서 이거 틀렸네요. 3번은 볼라만한 얘는 공급자가 나오면 안 돼요. 노동의 수요를 나타내는 거죠. 수요와 관련된 거지 공급과는 무관한 겁니다. 4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임금과 노동 수요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죠. 반비례하잖아요. 임금과 우하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하향. 이건 뭐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4번에 3번 됩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한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실업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벌어져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불완전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보의 매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시간 소요. 직업을 탐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마찰적 실업.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그렇죠? 임금이 금방 신축성. 그러면 임금의 하반경, 이거 틀렸죠. 피할 수 없다가 아니라 피할 수 있다. 요거는 3번 문장을 보면 정확히 할 수 있는데요. 임금 조정이 신축성이 결여되면 하방 경직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한번 올라갔어. 그러면 임금의 하방 압력을 받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내려와. 못 내려오게 하는 원인이 있죠. 하방 경직되게 하는 원인. 그게 최저임금제 실시라든가 노동조합의 존재라든가 효율임금의 실시라든가 노동자의 심리적 저항감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려와. 그게 임금 조정의 신축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즉 최저임금제도 실시 안 하고 노동조합의 힘도 약하고 효율임금도 실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는 건 임금이 다시 균형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번에 2번은 틀렸다. 효율임금은 더 높게 주는 거죠. 이 효율임금 때문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발생합니다. 하방 경직성의 발생 원인은 제도적 요인, 또 하나가 효율임금, 또 하나가 노동의 심리적인 저항. 임금이 내려가기 싫어. 제도적 요인은 최저임금제하고 노동조합이 있었죠. 요거니까 이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4번은. 5번에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죠. 노동 생산성의 하락, 노동의 한계 생산 하락이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 잘 봐보면 노동의 생산, 여러분 이제 VMPL 얘는 MPL 곱하기 프라이스인데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얘가 한계 생산이 줄어든다. 많이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떨어졌어요라는 건 일을 잘 못해요.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 그러니까 얘는 수입이라 그랬어요. 나한테 벌어다 주는 수입이 줄어든 거야. 그러면 나는 얘한테 임금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줄죠. 주는 거야. 임금이 준다? 그러면
노동 수요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죠. 여기가 이제 고용량이에요. 수요량.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은 요거죠.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인데 우하향하는 거. 여기가 임금이죠. 이거는 최저 고용량을 얘기했기 때문에 임금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VMPL을 의미하는 거야. 노동 수요 곡선이 곧 VMPL 곡선하고 똑같이 우하향하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얘가 떨어졌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이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노동 수요 곡선이 곧 VMPL 곡선이니까 얘가 떨어졌다. 그럼 A에서 B로 이동했겠구나. 임금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졌다. 임금이 일단 떨어졌다. 요거는 확실하게 수입이 떨어지니까 요렇게 이동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수입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얘 줄 임금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잘 못하니까 노동생 떨어지니까 나는 고용을 어떻게 될까요? 줄일 거야. 이런 얘기지. 6번에 몇 번이 되냐? 1번이 된다. 노동의 한계선 가치 하락은 노동의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하면 또 고용량이 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한 거예요. 이건 잘못 설명한 거고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1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생산성 일을 잘 못하는 애를 고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고용량 떨어집니다. 얘한테 돈 많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돈 많이 안 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쉽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6번에 1번입니다. 어쨌든 자 7번 문제 넘어가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나왔네요. 자 얘는 또 정리해 보죠. VMPL은 MPL 곱하기 프라이스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곱하기 시장 가격입니다. 상품의. 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쭉 가다 보면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총수입 증가. 즉 얘는 수입이라 그랬어요. 뭐 총자 넣어도 좋고요. 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했냐. 추가된 수입 또는 총수입의 증가분 얼마 증가됐느냐. 오케이 맞는 얘기야.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품 가격 프라이스에다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MPL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자 가격이 주어졌을 때 여기 프라이스 주어졌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사이에 노동량과 요거는 여기가 틀렸죠. 3번이 틀렸네요. 반비례하죠.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하향하죠. 이게 얘가 떨어지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생산물이 감소하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하향합니다. 그거 배웠잖아요. 7번에 3번이 요 부분이 딱 틀렸네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은 노동량과 노동의 한계 생산 사이의 관계를 맞는 얘기죠. 얘를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노동량이고 여기가 VMPL이고 이렇게 되니까 노동량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사이의 곡선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도 우하향하죠. 똑같죠? 어쨌든 네, 뭐 4번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3번에 딱 한 끗이 틀렸네. 요것만 바꾸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들이네요. 7번에 3번입니다. 노동시장 균형 달성 조건. 다시 말해서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 바로바로 균형으로 회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임금의 신축적, 즉각적, 신속한 변화, 완전 정보인데 하방 경직성이 있게 되면 다시 균형으로 못 돌아오죠. 마찰이 있게 되는 이유죠. 오케이. 그래서 8번에 2번이 들죠.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 뭐가 있다고요? 제도적 원인, 제도에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그다음에 효율임금 실시, 그다음에 마지막은 노동자들의 심리적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즉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봤죠. 자, 8번에 2번입니다. 9번 문제에 들어가 보죠. 효율임금. 이건 간단해요. 효율임금은 여러분 지금 마찰이 있게 만드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문제는 효율임금이 뭡니까? 더 높게 주는 거예요. 더 높은 거. 그러니까 3번에 딱 보시면 9번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방 경직 떨어지는데 나태를 막는 거야. 게으르게 일 대충 이런 거. 또 생산성이 좋은 애가 사람들 또 일을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만둘 때 역선택이 일어나. 일 잘하는 애가 먼저 그만둬. 이런 걸 막으려고 아예 초장부터 임금을 균형 임금보다 혹은 다른 업체보다 더 높게 주는 걸 efficiency wage라고 그래요. 효율 임금이라고 한다. 9번에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노동 수요 곡선을 왼쪽입니다. 노동 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자, 그럼 노동 수요 할 때 함수를 한번 다시 적어보죠. 여기 임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물 가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수요가 있었고, 또 하나가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 가격, 요 정도로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요 임금이 변하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임금과 같은 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을 보면 답이 일단 안 되는 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임금인 거야. 임금이 하락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요렇게 있으면 요 임금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그냥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노동 수요는 늘겠죠, 당연히. 예, 요렇게 되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이동 요인은 일단 아니야.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동 요인이 돼. 한번 하나씩 가보죠. 생산물의 가격인데, 자, 노동의 다시 VMPL은 MPL 곱하기 P예요. 자, 요겁니다. 생산물 가격. 얘는 요 P에다가 영향을 주죠. 얘가 증가했대. 프라이스가 커졌어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커지죠. 그러면 노동 수요가 증가해. 자,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얘는 우측 이동이야. 왼쪽이 아니야. 그래서 틀렸고요. 자, 생산물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가 감소를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프라이스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은 그대로인 거죠. 살 사람이 줄어들어. 살 사람이 많이 안 사겠대.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지.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많아야 가격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면 VMPL 떨어질 거예요. 그럼 노동 수요 줄어들 거야. 노동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첨됐네요. 10번에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죠? 자, 3번 안 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대체 생산 요소. 이게 이제 다른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가격 하락했나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에서 커피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커피 내리는 기계가 한 대가 있었는데 이 기계값, 그렇죠. 다른 생산 요소는 물적 자본, 기계죠. 요게 떨어졌대. 그럼 기계가 이제 2대가 된 거예요. 2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한 번에 커피 2잔을 뽑아내는 거야. 즉 노동의 한계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VMPL이 늘죠. VMPL이 늘면 노동의 수요도 느는 거야. 수요가 늘면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도 우측 이동의 요인이 되는 거지 좌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바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요고 여기가 S니까 만약에 2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물 수요가 감소했어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수요가 주네. 그러면 D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균형이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럼 임금은 떨어지겠죠. 수요가 줄어서 그리고 노동 고용량은 떨어지는 거죠. 줄죠.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까지도 균형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미시경제 할 때는 했지만 여기서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자, 노동 공급에 대한 거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노동 공급은 여러분 이제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대비되는 말이 여가예요. 내가 주어진 24시간 시간이 있을 때 여가에다 썼다라는 건 노동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야. 노동 시간을 늘렸다는 건 여가를 줄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제한된 시간을 노동에다 쓸 것이냐 여가에다 쓸 것이냐를 분배하는 거지. 만약에 여가에다 많이 쓴다고 판단하면 노동 공급은 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가에다 쓰는 시간을 줄인다면 노동 공급은 늘 거예요. 그죠?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임금과 노동량의 관계, 이거 뭐 11번은 완전히 틀렸죠. 이런 돈 많이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 많이 하겠죠.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임금하고 노동 공급량, 노동량 이렇게 따지면 우상향해요. 근데 경제학을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후방 굴절형이에요. 이건 뭔 뜻일까요?
내가 이미 10억을 벌고 있어. 근데 임금을 11억 준대. 그럼 여러분 여가를 줄이겠어요? 아, 돈 더 안 벌어도 돼. 이렇게 줄이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에 비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음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양의 관계다. 양이라는 건 이제 플러스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번에 2번이 틀린 거예요. 음을 양으로 바꿔야 돼. 음의 관계에 있는 거는 노동 수요 곡선이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맞는 얘기죠.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 증가한다. 당연히 얘도 우측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나머진 다 맞는 표현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기업의 최적 노동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 수준이 같을 때 결정된다. 이게 둘이 같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건 정확하게 맞는 편이죠. 최적. 2번을 한번 가볼까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경우나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면 요거 둘 다, 여러분 요거는 VMPL 이꼴 MPL 곱하기 P인데 생산물 가격 상승은 P를 상승시키는 거고 기술 진보로 이건 기술 보완적인 보완 기술이죠. 노동의 요 MPL이 늘었대. 그러면 VMPL이 늘 거 아니에요. VMPL이 늘면 노동의 한계상 증가하잖아요. 그죠? VMPL이 늘어서. 그러면 노동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느는 거지. 얘가 벌어들인 수입이 느니까 노동 수요 당연히 늘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요건 다 우측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측 이동. 자, 그러니까 12번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요게 아까 커피 문제 풀었잖아요. 커피 내리는 기계 값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 요소에 대한 수요를 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계를 원래 2대 쓰고 있었는데 한 대로 줄이는 거죠. 너무 비싸졌어. 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이제 동시에 2개를 뽑다가 한 개밖에 커피를 못 버는 거야. MPL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노동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그 커피 내리는 기계를 덜 사게 돼요. 그러면 커피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2개를 뽑다가 한 개밖에 못 보는 거야. 즉 한계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의 생산력이 그러면 한계 생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노동 수요가 줄고 노동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3번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 수요를 기술 진보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기술 진보는 보완적 기술 진보야. 그래서 생산물이 증가하는데 노동 수요를 대체한대. 기술 진보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나왔어.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면 커피를 내리는 그 바리스타를 해고할 거 아니에요. 대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틀렸죠.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만약에 노동 수요를 보완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증가한다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 생산을 늘리니까 그래서 12번은 4번이 틀렸다. 감소한다. 대체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 임금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노동의 아이고 이거는 뭐 보나 마나 요거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충분히 이론에서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가사 노동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급 노동이라 그랬어요. 무급 노동. 자, 이제 유급 노동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얘를 선택했다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바로 기회 비용이 되죠. 근데 기회 비용이 증가했대. 다시 말해서 원래는 가사 노동할 때 8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4시간이 걸린대.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군가는 대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늘리려면 노동의 기회 비용이 감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 좋은 거라고요?
선택을, 요게 선택했잖아요. 잘했다는 건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증가가 아니고 기회비용이 만약에 감소 이러면 맞는 얘기예요. 감소하면 8시간밖에 안 들어 24시간짜리가 이렇게 줄면 가사도우미를 8시간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월급이 훨씬 적게 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걸 제공하고 충분히 돈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야. 24시간을 포기하면 받은 월급 가지고 다 주고 그냥 자기는 한 푼도 안 남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에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야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뭐겠어요? 뭐 가전제품이 많이 나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13번, 1번 확실히 틀렸고요.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여러분 노동공 늘리니까 우측, 오른쪽 이동이죠. 다양한 가전기구들이 보급되면 바로 이거예요. 기회비용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했어. 그럼 여성이 많이 노동 공급으로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니까 증가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건 다 틀리는 얘기죠. 임금은 이동시키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1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찰적 요인과 관련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마찰적 요인과 관련했을 때 이 불완전 정보 이러면 직장 탐색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게 되겠죠. 요때 발생하는 실업을 바로 뭐라 그랬냐? 마찰적 실업이라 그랬어요. 현실에서는 불완전 정보 때문에. 이건 맞는 표현이죠. 만약에 완전 정보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탐색 과정에 시간이 소요 안 되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완전 정보라면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1, 2번 다 맞는 표현이에요. 현실은 이렇죠. 현실은 불완전 정보죠. 자, 노동시장에서 시장 임금이 균형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성질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맞잖아요.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Y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왜 일어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제도적 요인이 있고 효율 임금이 있고 심리적인 저항감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초과 노동 공급, 노동 공급에 초과가 발생하잖아요. 임금이 높으니까 일할 사람 많아지고 일을 수요할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초과 공급이 돼요. 그때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 아니죠. 4번이 틀렸네요. 그때의 실업은 무슨 실업과 관련되냐? 구조적 실업과 관련된다.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이건 당연히 비자발적 실업에 속하는 겁니다. 일하려고 왔는데 일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4번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임금이 낮을수록 근무가 태만할 것이다. 임금이 낮을수록 퇴사율이 증가할 것이다. 임금이 낮을수록 일 잘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퇴직할 것이다. 이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줘요.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이것과 관련된 게 효율 임금이죠. 효율 임금 가설 1번이 되겠죠. 오큰의 법칙은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배우실 거고요. 랜덤 워크 가설과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제 비슷한 건데 이건 주식 시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효율 임금 가설, 왜 효율 임금을 제공하냐? 이 세 가지 이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는 바람에 임금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방 경직성이 벌어지는 겁니다.